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여자입니다. 이혼녀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화려한 싱글이라고 인사드렸는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겠지만 시댁과의 문제는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입니다. 작게는 용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명절 제사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시댁과의 문제들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사연 주부에서 전해주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각양각색의 시댁 문제들이 며느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 뿌리 곳곳에 남아있는 유교적인 사상은 어쩔 수 없는 것만 같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일하는 벌레. 여자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에 복종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해서 애만 잘 낳으면 그걸로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많더라고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내가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떨 때는 한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시댁 문제 때문에 복장이 터지다 못해 입에 거품을 물게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 세상에 이런 시댁도 다 있구나 하면서 혀를 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공개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근심을 해소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우소처럼 속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혼 전 어린 시절 이 집의 교사였습니다. 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친절한 우리소리 선생님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소은이어서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저에게는 천직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을 매일 보며 돌보는 일이 정말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이유 없이 친절한 우소리 선생님이란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불평 없이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이 결혼과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무너져서 믿기 어려울 거예요. 가끔은 나조차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정말 기이하죠. 하지만 사실이랍니다. 전 제 성격을 다 망치고 말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어서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믿을 만한 남자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크기에 비해 수줍은 모습이 귀엽고 허세 없는 솔직한 성격에 호감이 갔죠. 그렇게 연인이 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그 남자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술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저도 술을 즐기는 것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듬직하고 성실한 태도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연애를 1년 가까이 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예비 시댁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목을 잡은 문제는 시댁의 가정 상황이었습니다. 시대 덕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적어도 피해는 입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 갈비탕집을 운영하는 시댁의 어려운 가정 상황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 2분과 시누이였습니다. 시아주버니와 남편을 포함하여 총 5식구가 겨우 24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누구든 형편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시댁 상황을 저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대경이란 결혼하겠다는 건 말리지 않을게.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너희들 결혼을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결혼식은 물론이고 신혼집과 살림도 너희가 알아서 다 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식에 조차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며 저를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혼집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분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아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아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나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착각이었죠.
오히려 남편이 집 앞까지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결혼 한 달 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썽을 부렸던 그가 본인의 대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도 남은 빚이 그리 많지 않아 안심했지만 남편에게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랑 결혼했으니 이제부터 시댁에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것. 들어가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말씀하시죠. 당신은 한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튼 남은 돈은 8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시댁에 도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에서 나랑 결혼하는 이상 이제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언제까지 시댁이 어렵다고 도와주면 우리만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지금 선택해.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 거고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대출이라든지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면 결혼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도 인재머리 없게 만들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도 우리 집에 당신이 말하는 만큼 해서 이전에 있던 일을 꽤 질리게 생각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신 명절이나 생신 때 주는 용돈은 양가 부모님께 조금씩 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것 같아. 이건 괜찮을 거야. 남편은 이렇게 확언하며 약속을 했어. 제발 나를 믿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결국 우리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결심했어. 사실 이게 나쁘진 않았어. 처음부터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아래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여 딸 자식이 좋은 집, 좋은 시댁을 만나 잘 사는 모습을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남편이 양에 차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다행히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도 결혼할 때 지하방 사별표 3부터 시작했다면서 젊은 나이 열심히 살면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면 길이 보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따로 불러서 선물을 주시더군요. 다리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예전부터 모아 놓았던 건데 이거 우선 통장에 넣어놔라. 통장에 돈이 있어야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는 거야.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할 때 꼭 써라. 아직도 우리 딸이 시집을 보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와 아빠가 항상 응원해 주시니 우리도 멋지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장롱 속에 다 꼭꼭 숨겨둔 3천만 원을 제게 해주셨어요. 이 돈은 제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날 밤 엄마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엄마 눈에선 시집을 보내기 싫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 그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제 자신에게 화가 나네요. 어쨌든 그 후에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아니에요. 어떻게 집값이 비싼지 우리가 가진 돈으론 아파트는커녕 일반 주택도 겨우 들어갈 만큼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남들보다 두세 배 힘들게 해야 했죠. 참으로 어려웠어요. 다가오는 결혼을 잘 맞춰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제 선택이 제 행복을 위한 것이었기에 달게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관용어, 예소나 너희에 라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요점이 아니에요. 신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예단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거 아니죠? 다시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위해 드리는 예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만 준비하세요. 시어머니가 빼곡히 적어넣은 예단 비용은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일목요연했던데요. 아니, 제가 결혼할 때 단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시던 분이 예단을 빠뜨리지도 않고 전부 받으시게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메모에는 이불 예상 비용은 얼마,
반상기 예상 비용은 얼마, 은수저 예상 비용은 얼마, 현금 예단 얼마 등등 너무 자세하게 담겨 있었고 현물 예물은 생략하고 그 비용을 보태서 오직 현금 예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10,000로 쓰여 있는 게 맞아요. 그 요구한 예치금이 2002년이 되었더라고요. 그 액수를 보니까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비단을 대비해 둔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제시하니까 더욱이 하기 싫어졌어요. 일단은 내일 오는 날에 시어머니가 준 목록을 가져왔지만 절대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설명을 하며 하소연을 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예비단 비용으로 2,000을 요구하는 게 말이 돼? 우리 신혼집과 신혼살림을 준비하느라 삼가가 부족한데 어머님은 우리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에 대해 어머니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예단은 이렇게 많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야. 맞아요. 내가 잘 설명해서 예단은 간단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아직 명확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 간소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이렇게나 마음에 드는 것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해 놓으신 건 제게 얼마나 불편하게 보였는지요. 게다가 자식들의 결혼 비용은 일푼도 도와주지 않는 것인데 신혼집을 또 얻을 수 있을지 말지 자식들에게 물어보실 생각은 없나요? 요구되는 거야? 나 기분이 나쁘니 예단을 생략하고 싶어. 그러니 당신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들을 시집 보내는 것 같아서 일단비를 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예단을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호구라는 라벨을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잘하셨다 하시며 동의해 주셨어요. 원래 예단비를 중요시 여기는 옛날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엄마가 보아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선택했다고 하네요. 이 엄마가 이불이라도 좀 보내주길.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요즘 세상에 누가 예단비를 그렇게 하는지 부모가 다르게 보는 것 같아. 엄마는 내가 처음부터 귀가 멀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 말에 동의하니까 예단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결혼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 준비하면서 팽팽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대한민국시 어머니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친정 부모님께 하소연을 했어. 제 이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분들이 계셔서 좋다. 부모님도 제 의견을 응원해 주셨고 남편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결정을 내리자 서운해하신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결혼식 날짜가 다가와 결국 결심을 굳이고 담담한 태도로 행동하셨죠. 엄마가 보내준 이불을 바꿔서 좀 허전한 표정을 지으며 오랜 동안 공간에 있으니 어린애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쁨보다는 쓴 마음을 이겨내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들은 제 미래를 축복해 주셨죠. 이전에 안 좋았던 감정이 남은 시댁에서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돈이 미운 거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쓴 탓일까요? 전 결혼 5개월 만에 임신을 하고 건강하고 예쁜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직도 귀한 소녀를 보며 기뻐하는 친정부모님 모습이 제 눈에서 나네요. 특히 과잡 간편했던 친정아버지가 손녀를 얼싸안고 한바구음을 짓는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소녀가 겨우 머리를 들고 기어다닐 수 있을 때쯤 아버지는 췌장암이 발견돼 투병 생활을 하셨고 모질고 독한 항암 치료를 몇 번이나 견디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손이어 딸이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는 걸 보고 죽어야지 운동회도 가고 소풍도 따라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지. 친정 아버지께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께서 분명히 병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정하게도 아버지는 제 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시게 되었습니다. 흔히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저희 식구들도 의사로부터 그러한 충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과 납골당 등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지만 얼마나 준비를 해도 사랑하는 분이 떠나는 슬픔은 견디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족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발이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시누이, 나 시아주버니까지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이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왜 어머님, 아버님 옷이 질 않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말했어요. 아, 사실 하도 정신이 없어서 당신에게 미리 말을 못한 건데, 엄마는 사돈장례에는 원래 삼색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하던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면서 나에게 사이를 잘 이려는 거죠. 말씀하고 끝까지 더 이해를 하고. 아, 그럼 사돈 장례식에 오반의 가족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참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 중에 아들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경조사 부조금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들었던 얘기였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은 시누이 정도는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당시에는 경험이 없고 너무 슬픈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따지기 어려울 수도 없어요. 나중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원래 함께 사는 아들이 있는 경우 사돈 장례에 참석할 필요는 없어. 예전에는 다 그랬었어. 이런 말을 툭 하고 던지는 시어머니가 정말 얄밉게 보이는군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돈 장례 때 진심으로 조문하면 집안이 망해버리는 건가요? 참을 수 없어서 저도 조심스레 한마디 했죠. 그렇다면 딸도 마찬가지겠죠. 딸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참석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어머, 이거 봐, 아들이랑 딸이랑 같은가? 아, 그런 거구나. 다른 건가? 그래, 그렇지. 만약 아가씨가 결혼해서 그 사단이 되게 상해 나면 어머니 아버지는 참석하시겠지. 아, 그래요. 그런데 재수 없이 자꾸 죽는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말을 끝까지 흐리막하게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마음속으로 찔린다는 뜻이겠네요. 그래, 사실은 남편의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은행 일을 잘 하는데 시어머니는 4일간의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올 예정이라는 듯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소나 다음 주말에 시간을 비워주더라. 은행원 사이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하니까 음식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 집 맏며느리가 아니라고 하니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왜 제가 음식을 준비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사회감이 아니라 어머니 사회감이잖아요. 그 말이지요. 지금 그럼 이 시에 미 보고 음식 준비를 하라 그 말이냐? 라고 응수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는 있지만 제 일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와 그녀의 딸은 무언가 단단한 것을 마음에 두고 보였어요. 더 이상 이 시댁에서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면 군대 말고 주말에 일찍 와줘 협박과 다름없을 만큼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넘어갔지만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느라 두려워했어요.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을 때 순순히 따르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예비 신랑으로 인사해 온 그 날이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모두 준비해서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그 시간에 맞춰 시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이건 무엇인가요? 족발과 치킨을 다 넣은 것이다. 이건 보쌈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전 음식 솜씨가 어머님 말대로 잘못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거예요. 여기 초밥도 주문했어요. 제가 아가씨를 위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신경 쓴 거예요. 시어머니는 모른 척하며 흠을 드시는 제 모습에 놀랍니다. 하지만 곧이어 손님이 도착하여 더 이상 뭐라고 하실 수 없으셨어요. 결국 처음 예비한 사이가 오던 날,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대신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웃길까요? 제가 이것을 시어머님에 대한 며느리의 작은 복수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의 예비 신랑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잘 먹더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연히 발견한 동네 맛집에서 가져온 음식이니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거기서 저는 한 번 더 작은 복수를 했어요. 어머니, 배고프셨죠? 은행에서 일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내가 준비한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던데 어째 음식은 실에 맞아요.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밥을 2그릇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면서 상다리를 드시죠. 부러지게 차려주신 거 감동받았습니다. 아, 네, 감동까지요. 그건 어머니 말고도 저한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음식 솜씨가 없으셔서 저가 마치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공세왔거든요. 그러니 음식이 맛 없을 리가 없겠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시는 분이라 이런 음식들 못해요. 그래도 많이 드세요. 누가 한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성이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작심한 듯 말을 해버리자 한순간에 분위기가 차디차게 썰렁해지더니 부녀. 어머니는 저를 눈을 부릅뜨고 째려봅니다. 주름진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시면서도 나는 한 번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으로 보였다. 내 소심한 복수에도 결국은 참는 모습이었는데 남편도 비슷했다. 사실 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할 줄 알았었지만 오히려 그가 나에게 잘한 거야 라고 말하며 내 편을 들었다. 그 후로 시댁은 장례식에 안 나온 것은 물론 시어머니에게 나는 쉬운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줬다. 사실 그 후로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혼 때 예단 문제나 이번 장례식 일도 살펴보게 된다. 자리 성격이 맞지 않는 시어머니와 그렇게 지내는 편이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았고 나름 그 생활에 적응하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심한 게 태생이거나 아직도 장가 못 간 아주머님의 핏줄을 기다리시는 건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도 공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아이 셋을 키우며 사는 일상도 정신없이 바빴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시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날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엉뚱한 말을 했어요. 거기 번화가 사거리 알지?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 형이 큰 맘 먹고 호프집을 해보겠단다. 배경이 너도 알잖니? 야, 이 형이 그래도 뭐 하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야. 장남이 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부모 형제들이 도와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배경이 너도 형편이 좀 나으니까 형이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시모 말은 그러니까 백수 아주머니가 호프집을 하려고 하니 우리에게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전 확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억소리가 나니까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월급으로 새 아이를 키우는데 그만한 돈을 어떻게 빌려줄 건지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군데 직장을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9만 원이나 버리는 참을성이 부족한 스타일이시던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대경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배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이자는 큰 아들이 잘 챙겨준다니까 이번 한 번은 없는 걸로 하자고요.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결정을 왜 어머니가 하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주버니의 가장 살을 때 빚을 져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지 누가 높게 지내고 있는지요. 돈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습니까? 또한 형제지만 큰 돈까지 빚을 내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가형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거니? 아는 동생이 형 좀 도우면 어땠을까? 그렇게 잘 나가는 동생 아니라서 심지어 새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우리 엄마는 왜 우리에게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구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그런 돈을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가 또는 그럼 어머님이 빌려드리세요. 저희는 절대 그도 못 빌려드려요. 사정도 안 되고요. 그래, 됐어. 돈 한만으로 때문에 형제사가 점점 멀어지겠구나? 네가 이래서 어디 대 경이가 눈치 보여서 살 거니? 시어머니는 제게 독서를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랬다면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약한 남편이 덜뜩 빌려줄까봐.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여부가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냉담하게 저러시게요? 약간 단호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남편은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럼 남편도 이해해 주시고 아니라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우리에게 한 숟가락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끔 용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이 하다 안 돼서 아주머니까지 챙기라고 해요. 난 그럴 수 없어. 당신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호구가 되긴 싫다면 가만히 있어야 해. 남편은 내가 못을 박은 것을 인정했지만 제대로 뒤통수를 치기에 지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남편은 호프집을 열었어. 아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혀 빌려드렸을 것 같아. 당시 시댁에 빚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버님을 밀어주는 것으로 보여졌어. 결혼할 때는 돈을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선언하던 분이 장남 사업 자금이 금세 나오는 상황이 참 씁쓸했어. 하지만 돈을 빌려줘선 안 된다는 내 생각은 분명하게 남아있어. 어느 날 남편이 형으로부터 받은 전화에 그 말을 전해줬습니다. 형은 제게 넌지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가게 접는다고 하는데 벌써 2년도 안 됐잖아. 그래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 월세가 비싸고 인건비와 물건값 등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이어진다고 봐. 팔더라도 손해만 봐서 어려운 것 같아. 직원을 줄이고 식당에 자신도 들어가 본 적이 있지만 인건비를 내기도 힘들었다고 하네. 아무리 팔아도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나는 애초에 은장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시국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들어야 할 때가 왔구나. 큰일이 있었네요. 그 가게,
어디던지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아주버님의 호프집은 2년밖에 버텨내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제법 오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대우를 해야 단골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버님의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인테리어와 권리금 등에 들어간 돈은 상당했는데 그것의 절반도 못 건지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어머님은 매달 불린 허덕일 밖에 없었죠.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다 닥친 것 같아요. 아주버님 사업이 망해서 그렇지요. 시누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은행원 사위를 뒀다고 좋아했던 어머님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시누이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떠들어지지만 음주와 무책임한 성격을 지닌 시누이를 어떤 남자가 잘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였어요. 그 후로 저도 시댁을 몇 번 들여다봤지만 그 좁아터진 집에서 시부모님과 어가정들어 지내고 있는 시누이를 만났어요. 다 큰 자식들을 다시 키워야 하는 시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우리 집과 비교해보면 48평형 아파트에 우리 집은 참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불만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집과 친정집을 비교하면 제 눈에는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기세가 떨어진 시어머니도 얼굴에 그늘이 지고 한숨을 깊게 쉬는 것을 보며 측은한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무턱대고 장남을 지원한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죠. 자칫 제가 시어머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댁에서 그러한 불행이 나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 유방암으로 고통받던 친정어머니가 투병 생활 1년을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평화롭게 함께 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히 암으로 보내서 안쓰럽당했는데 제 마음은 뻥 뚫리듯이 허망하고 빈약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아끼던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떠난 엄마를 추억하고 그리 길게 간직할 수 없네요. 엄마는 전세 아이를 돌봐야 할 존재였고 아이들은 엄마가 슬퍼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곳 위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고 다음으로는 그 정도만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주로 술자리를 자주 가고 주말마다 조기 축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집안일은 소홀했죠. 이 문제로 여러 번 다투지만 남편으로부터 개선될 여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친정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온 두 남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 조카들이 더 좋은 집과 학교에서 살기 좋을 거니까 이 집에서 지내는 게 더 좋을 듯해. 나는 결혼 약속한 친구와 함께 그 집에서 살 생각이야. 그럼 우리 동거한다는 거지? 결혼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연말에 끝나면 내년 초쯤에 결혼하려고 해. 그래서 누나와 매형이 있는 곳에서 살아. 참 배려심 깊은 동생이야. 내가 어차피 지낼 곳이 있으니 너에게 줄래? 넓은 집을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공동 상속이니까 매매를 해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해도 8g 말고 가지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며 사양했어요. 결국 저는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커서 사춘기가 접어들 텐데 공부방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마땅한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니 남편도 무척 기뻐했어요. 이제 애들을 데리고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한다 보니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장모가 세상을 떠난다는 슬픔보다는 흔 집을 구했다는 기쁨이 더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니까 씁쓸한 감정을 삼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박스 몇 개를 들고 찾아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엄마가 마치 장례식에서 돌아온 원수 양반이 집을 크게 옮긴다고 하니 쥐새끼처럼 찾아오시더군요. 어머니, 들고 오신 건 뭐예요? 아, 이거 한약인데 애들이랑 너희들이 먹으라고 좀 지었다. 한약이에요? 왜 갑자기 한약이에요? 내가 잘 아는 한의원에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한약을 좀 가져왔어요. 달래도 이것만한 게 없다며 지어주더니 약 지을 김에 배경에 대해 또한 제 식재. 부모들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잘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꺼번에 나만 이렇게 잊어버리셨군요. 돈도 꽤나 들었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언젠가 한약 한 재씩 지어줘야겠다고 했는데.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 부담하지 말고 잘 챙겨 먹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의 검은 속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숨겨진 발톱을 꺼내려 시작해보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부인이 계셨던 본가로 이사 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이미 들으셨나요? 동생이 아직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 좋고 학군도 좋아서요. 사실은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전혀 쉽지 않아요. 4층 48평 아파트를 얻을 거야. 48평 아파트는 정말로 운동장처럼 넓어. 아이를 키우며 살기에 너무 넓지 않을까? 나는 여자아이 셋이 있는데 5 식구가 살다 보면 그 공간도 은은히 부족해. 어쨌든 우리 집이기는 하겠지만 말이야. 너도 알겠지? 24평 아파트에서 니시와 살아봤잖아. 호흡이 차단되는 거야. 어머님, 제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인데 혹시 본가로 들어가며 당분간만 이 아주머니와 신우 씨랑 살면 안 될까요? 누가 누구와 살라는 얘긴가요? 아주버니와 신 씨의 말이에요. 거기서 좀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집이 될 것처럼 절 보니까 한두 명이 함께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고 영원히 함께 살라는 말은 아니고 그들이 그곳에서 직장을 잡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라면 아주머니란 아가씨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사돈 100GB 방이 4개라는 말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가 한 방을 쓰고 아이들이 3개의 방을 쓰면 방이 2개가 남죠. 그러면 아이들이 한 방씩 쓰게 되면 되겠죠. 전에 시어머니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신 줄로만 알았는데 제 집이 방이 4개나 된다든가 5개나 된다니 40이 넘는 아버님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사자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의도가 진심이었습니다. 소나 존댓말로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의 부탁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양보해야 할 것이다.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은 내 식구로 인해 매우 협소하다. 쉼평에 가까운 집에서 살게 된다면 조금은 배려를 해주길 당부하지. 어머니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가씨를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 중이신데 어머니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할 생각이야. 아주머니도 아가씨도 그 지역에서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 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넌 어떻게 살 생각인데 잘 들어보지도 않고 공부부터 손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돌보고 살려는 얘기를 하는 거네. 어머니는 정확히 내가 어디까지 바라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알겠다. 넌 내가 어디까지 바라는 건지 시원하게 말한 적이 있어? 누가 듣면 잘라버릴 만큼 며느리는 나를 호강시켜 줄 거라는 건가? 알겠다, 어머니.
제발 그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 나이나 더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도 하면서도 엄마가 말이 되지 않는 큰 말을 하려고 그 약을 준비한 거예요. 당연히 그 약 대상은 전혀 제 것이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저에게는 불행하지만 엄마는 그런 약도 ROS 먹여줄커녕 제대로 챙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이런 행동에 정말 화가 나서요. 저는 제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태도에 짜증이 나서요. 어째서 이전 생에 이런 시련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곧 남편이 화를 내고 있는 걸 보니 종종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하신 것이 옳긴 한 것 같아요. 집을 잃은 상황에 나도 엄마의 말대로 하기로 해야겠어요. 집안일도 누이와 같이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안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을 동반해서 살려는 얘기야. 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도와주다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자. 가족이란 뭔지 알아? 엿먹은 거야. 가족은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주는 것이란다. 화나게 하지 마라. 아니면 나가. 그럼 이렇게 해볼까? 여기 우리 집이 있는데 지금 살던 집으로 이사하면 어때? 전세 주지 말고 형에게 살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야. 우리 집 장남이자 나란 거지. 뭐라는 거야? 이 집 내가 대출받아서 내 명의로 사는 거야? 늦었어. 이 집을 왜 내가 아주 보니까 주어야 하는 건데 정말 말로만 그런 줄 아니라고. 내가 화내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잖아. 마지막 경고야. 아니, 무료로 주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집이 좁아서 힘들어서 당분간 나와서 살라고 한 거야. 어차피 전세 내줘도 나중에는 돌려줘야 하는 건데 그러면 쌈 아니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다. 머리가 정말 없어서 그런 걸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자가 10쌍밖에 안 하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핏줄 따라가려 하는 모양이네요. 저는 도리어 허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빛에 의지하여 살아온 남편을 믿고 헌신해왔던 제 세월이. 그날 남편과 대금을 벌인 후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대문을 여시는데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셨죠. 집안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네가 연락도 없이 왜 이러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여기 서서 말씀드릴게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잘 들어주세요 라고 답했죠. 현관에 있는 제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부러지는 듯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아들들 아빠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시댁 가족들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족들로부터 받는 감사가 정말 지겨워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은 제가 구입한 거니까 남편에게는 화장실 변기 하나도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또한 저의 친정엄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이를 원한다면 기록해 두는 게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으로 이루어진 삶이니까요. 이러한 어리석은 것을 어디서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모는 그런 말을 하며 제 뺨을 칠 생각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시모의 손을 붙잡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런 폭력을 시도하는 건가요? 누가 제 시어머니의 요를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시어머니는 여태껏 없었어요.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두세요. 어디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려고 하시나요? 하지 마세요. 제가 화내면 무서울 텐데요. 알아들으시죠?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충고를 하고 문을 닫고 떠났어요.
그리고 즉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려운 모양이라 양육권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비록 제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결국 남편도 저를 놓아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몰래 제게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부님 상가실 때마다 몰래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동안 그 동안에 제게 숨기고 아주부님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값도 몰래 내주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드러날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속이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결국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지칩니다. 그는 배를 터뜨리는 일이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셔야 한다고 했어요. 마치 폐인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서 이젠 생각만 해도 지칩니다. 지금은 시댁집에서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처음으로 시부모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기운 자식들 중 2명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1명은 사업망에 걸려 산 거지들처럼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지옥 같은 터널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제 결혼 생활은 뜻밖의 파경을 맞아 착한 마음이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했어요. 현재 제가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서 애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냐고요? 네, 힘들지 않아. 하지만 이제 전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강한 분들이 많아요. 악착같이 잘 키워서 시부모님 자식들처럼 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시 댁이 저희 롤 모델이네요. 좋은 쪽으로 말고 안 좋은 쪽으로 요 나이 먹어도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속 터졌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시대 또 가족인데 도우면서 살면 되지. 굳이 이혼까지 하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같이 살아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실 것 같네요. 제가 여기에 적은 남편에 관한 내용들은 극히 일부분들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아이들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온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참을성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